광활한 아프리카 세렝게티의 심장부, 대지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한낮의 열기를 피해 그늘을 찾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먼지투성이 갈기를 흐트러뜨린 늙은 사자 한 마리, 그의 이름은 카이저. 한때는 드넓은 초원을 호령하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의 풍패 깎이고 라이벌에게 왕좌를 빼앗긴 채 홀로 떠도는 외로운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굶주림에 뒤틀리는 배를 움켜쥔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하나의 본능, 바로 사냥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성긴 그늘 아래 작고 하얀 털 뭉치 2개가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불안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의 새끼들이었습니다. 어째서 이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동양의 작은 개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만남은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원래라면 이 사자가 저 2마리 진돗개 새끼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굶주린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벌이는 치열한 내적 싸움에서 시작해 종족과 본능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가족의 탄생을 거쳐 마침내 옛 숙적과의 피할 수 없는 왕좌의 게임으로 치닫게 됩니다. 늙은 사자 카이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은 아들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연의 잔혹한 섭리 앞에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도 맞닿아 있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책임, 그리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부성애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의 대서사시입니다. 그럼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카이저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양이가 동물의 특징인 두툼한 발바닥은 뜨거운 흙의 열기를 흡수하며 먹잇감이 눈치챌 수 없도록 조용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의 코는 바람을 타고 온 낯선 냄새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풀과 흙의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섞인 아주 연약하고 순진한 생명의 냄새, 굶주림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것들은 아주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터였습니다. 힘없는 목을 물어 끊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면 충분했죠. 그의 근육이 긴장으로 꿈틀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땅을 박차기 직전의 스프링처럼 단단하게 수축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 새끼들은 그저 떨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제의 이름은 하늘, 동생의 이름은 바다였습니다. 더 대담한 성격의 하늘이는 낯선 환경의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동생 바다를 지키려 했습니다. 거대한 황금빛 포식자의 존재를 감지한 순간 하늘이는 제 몸집의 수십 배는 좋게 될 카이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캥, 카잉, 떼잉. 그 소리는 세렝게티의 포효에 비하면 모기 소리처럼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다는 형의 등 뒤에 숨어 가늘게 신음하며 거대한 그림자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카이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사냥 역사상 이런 식의 저항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의 작은 동물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얼어붙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 작은 생명체는 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동료를 지키려는 듯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카이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포효하던 자신의 모습이 그 작은 강아지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사자의 포효와 개의 짖음은 그 크기와 위력에서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동정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광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나 왕좌에서 쫓겨난 늙은 수사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죠. 카이저는 머릿속을 스치는 상념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지금은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몸을 낮추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낼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이 섬광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그는 동생을 등 뒤에 둔 채 오히려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카이저의 거대한 코를 향해 달려들어 전니가 막 돋아난 작은 이빨로 힘껏 물어버렸습니다. 물론 카이저의 두꺼운 피부에 상처 하나 낼 수 없는 그저 귀찮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담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강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항한 것입니다. 밀림의 왕의 존엄을 정면으로 건드린 이 무모한 행동에 과연 늙은 사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노의 포효와 함께 작은 생명을 즉시 갈갈이 찢어버릴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하늘이가 카이저의 코를 물었던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늘어졌습니다. 늙은 사자의 황금빛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아득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코끝에 느껴지는 미미한 통증은 그의 육체가 아닌 흉터투성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카이저의 눈앞에는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아닌 위풍당당했던 과거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는 한때 카이저라는 이름에 걸맞게 20마리가 넘는 암사자와 수많은 새끼들을 거느린 강력한 프라이드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포효 한 번에 초원의 모든 생명체들이 숨을 죽였고 그의 영역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의 프라이드에는 유난히 그를 따르던 어린아들 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갈기조차 제대로 자라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닮아 용맹하고 호기심 많던 새끼 카이저는 그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왕으로서의 지혜를 물려주며 무한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새끼는 종종 카이저의 거대한 꼬리를 장난감 삼아 물고 늘어지거나 지금 하늘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코에 장난스럽게 이빨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카이저는 귀찮다는 듯 으르렁거리면서도 새끼의 몸을 핥아주며 다정한 부정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카이저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젊고 야심만만한 수사자 말리크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리크는 카이저보다 젊고 힘이 넘쳤으며 잔인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카이저의 왕좌를 노렸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두 수사자는 프라이드의 운명을 걸고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이어진 싸움에서 발톱과 이빨이 살점을 찍고 피가 초원을 적셨습니다. 결국 시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카이저는 패배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고 그의 왕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패배는 단순한 영토 상실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왕좌 교체는 훨씬 더 잔혹한 비극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왕이 된 말리크는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 전임 왕의 흔적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카이저가 보는 앞에서 카이저의 모든 새끼들을 무자비하게 물어 죽였습니다. 카이저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 아들 역시 말리크의 이빨 아래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아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감과 눈앞에서 자식을 잃는 고통은 카이저의 영혼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프라이드에서 쫓겨나 죽음보다 더한 고독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자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연가, 살해 인판티사이드는 단순한 잔인함의 발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는 수컷의 강력한 본능적 전략입니다. 새끼들이 살아있는 한 암사자들은 발전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컷은 이전 왕의 혈통을 제거함으로써 암사자들이 최대한 빨리 자신의 새끼를 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는 때로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냉혹한 법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카이저의 코끝을 물고 있는 하늘이의 모습에서 그는 죽은 아들의 마지막 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저돌적인 모습은 비극적으로 세워져간 아들의 용맹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그저 한 끼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삶에 우연히 던져진 과거의 그림자이자 상실의 증표였습니다. 분노 대신 거대한 연민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뭉쳐있던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저는 분노의 포효 대신 거대한 혀를 내밀어 하늘이의 작은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에 하늘이는 물론 그 뒤에 숨어있던 바다마저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까끌까끌한 혀의 감촉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위로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이저의 목 깊은 곳에서 낮고 슬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왕의 포효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한 아비의 흐느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진돗개 새끼들은 자신들을 해칠 의도가 없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길고 긴 대치 상황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어둠과 함께 초원의 진정한 지배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하이에나들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냄새뿐만 아니라 약하고 병든 존재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청소부들이었습니다. 늙고 외로운 사자와 어미 잃은 2마리의 작은 강아지. 이 기묘한 조합은 하이에나 무리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만찬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상처 입은 늙은 왕은 이 작은 생명들을 밤의 포식자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이에나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는 동안 카이저의 보호 아래 잠시 안정을 찾은 하늘이와 바다의 시점은 머나먼 고향, 한국의 한적한 시골집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어째서 야생의 심장, 아프리카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노신사의 꿈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대한민국 진도에서 태어난 순수 혈통의 진돗개였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평생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박진우 대사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국가에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내와 함께 기르던 진돗가의 한 쌍이 낳은 사랑스러운 새끼들, 바로 하늘이와 바다였습니다. 박 대사는 아프리카의 붉은 흙을 밟으면서도 늘 한국의 푸른 하늘과 쪽빛 바다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에게 각각 하늘과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강아지들에게서 고향의 꿋꿋함과 영민함을 보았고 퇴임 후 한국으로 돌아가 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해서 대사관의 넓은 정원을 제 세상인 양 누비고 다녔고 바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겁이 많았지만 형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깊은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박대사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던 중 주제국에서 갑작스러운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국경이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었으며 외국인들은 긴급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박대사 부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군용 수송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물론 하늘이와 바다도 함께 데려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제작된 튼튼한 이동장에 두 간가지를 넣고 화물칸에 안전하게 실릴 수 있도록 수십 번을 확인하고 부탁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비상 상황 속 수많은 화물과 피난민들의 짐이 뒤엉켜 시골의 작은 비행장 활주로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칠게 짐을 옮기던 한 군인의 실수로 하늘이와 바다가 들어있는 이동장이 트럭에서 굴러떨어진 것입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동장은 아스팔트 위를 나뒹굴었고 충격으로 잠금 장치가 부서져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하늘이와 바다는 부서진 틈으로 뛰쳐나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부르는 박대사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총성과 비명, 비행기의 굉금에 겁을 먹은 강아지들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철조망의 구멍을 통해 비행장 밖 끝없이 펼쳐진 초원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을 잃은 두 강아지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집의 냄새도 따뜻한 주인의 손길도 없는 낯선 땅, 모든 것이 위협이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떨며 서로의 천의 의지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 안에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진돗개의 강긴한 생존 본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될 만큼 그 혈통과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은 견종입니다.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귀소 본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인을 찾아 돌아온 진돗개의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 역시 본능적으로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끌려 정처 없이 초원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아갈 방향도 돌아갈 집의 위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매던 끝에 그들은 마침내 기력이 다해 한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 늙은 사자 카이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주인을 찾는 외로운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혹독한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연약한 생명체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카이저의 거대한 몸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하이에나 무리는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카이저가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카이저의 앞다리에 자신의 작은 몸을 비볐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다 역시 형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카이저는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그들의 천을 느끼며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묘한 책임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부채감인지
아니면 그저 연약한 생명에 대한 연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결코 이 작은 생명들을 하이에나의 먹잇감으로 내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를 마주한 채 카이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밤의 장막이 세렝게티를 완전히 뒤덮자 하이에나들의 기괴한 웃음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닌 죽음을 재촉하는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귀 한쪽이 찢어진 거대한 암컷 하이에나가 앞장서서 카이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결코 멍청한 청소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조직화된 사냥꾼들이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데 도같은 전략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카이저는 전성기가 한참 지난 홀로 남은 늙은 수사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곁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먹잇감 2마리가 있었죠. 하이에나 무리에게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풍성한 만찬이었습니다. 포위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져 왔습니다. 카이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의 귓바퀴는 하이에나들이 마른 풀을 밟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를 포착했고 그의 코는 놈들의 흥분된 숨소리에 섞인 피비린내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온몸의 근육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2개의 거대한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포식자로서, 그리고 패배한 왕으로서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피하라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 작은 개들을 버리고 떠나면 그는 하이에나들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본능, 더 깊고 원초적인 감정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성애였습니다. 눈앞의 작은 생명체들은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자신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카이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보호 본능을 깨웠습니다. 다시금 말리크에게 자식들을 잃었던 그날의 참혹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끔찍한 순간이 지금 이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이 분노와 결의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2번 다시 눈앞에서 작은 생명이 찢기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리라 맹세했습니다. 생존 본능을 향한 이성이 부성애라는 거대한 감정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이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있는 2마리의 진돗개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떠돌이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수호자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카이저는 거대한 앞발로 땅을 한번 긁으며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는 자, 누구든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실제로 야생에서는 드물게나마 종을 뛰어넘는 보호 행동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2002년 케냐의 삼부르 국립공원에서는 카무냑이라는 이름의 암사자가 버려진 오릭스 영양의 일종 새끼를 여러 차례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이 발견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행동이 새끼를 잃은 어미의 호르몬 변화나 심리적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카이저의 경우 역시 자식을 잃은 깊은 상실감이 종의 벽을 뛰어넘어
진돗개 새끼들을 향한 강력한 보호 본능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카이저의 결연한 태도에 하이에나 무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늙었지만 사자는 사자였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두려움을 이기는 법입니다. 우두머리 암컷이 신경질적인 소리로 울부짖자 무리는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몇몇이 좌우로 넓게 퍼져 카이저의 측면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을 막는 동안 측면과 후방이 뚫릴 수 있는 전형적인 다테일 전투의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카이저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폐부 깊숙이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렝게티의 밤을 찢는 거대한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왕! 그것은 단순히 영역을 과시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한 아버지의 절규이자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함성이었습니다. 그 포효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압도적인 소리에 땅에 바짝 엎드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울음이 자신들을 지키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효만으로는 굶주린 포식자들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카이저는 포효가 멎자마자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던 하이에나를 향해 땅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늙은 왕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수적으로 압도적인 하이에나 무리를 상대로 작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필사적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카이저의 돌진은 마치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아니었지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육중한 몸이 뿜어내는 위압감은 여전히 하이에나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앞에 있던 하이에나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카이저의 거대한 앞발에 얻어맞고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카이저는 단 한 번의 공격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목표물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무리의 길을 초반에 완전히 꺾어 놓는 것.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포위망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고 그의 이빨과 발톱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야생의 잔혹한 생존 투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뒤엉켜 으르렁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카이저의 등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저 거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 사실이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카이저에게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이에나들은 끈질겼습니다. 초반의 충격에서 벗어난 그들은 다시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이 카이저의 주의를 끌며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다른 놈들은 교활하게 뒤로 돌아 하늘이와 바다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려 했습니다. 카이저는 앞에 적들을 상대하면서도 신경의 절반은 등 뒤의 아이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하이에나들을 밀쳐냈지만 혼자서 모든 방향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로 돌아온 하이에나 한 마리가 마침내 방어선을 뚫고 하늘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 줄 알았던 하늘이가 하이에나가 목을 물려는 찰나 몸을 날렵하게 피하며 오히려 하이에나의 뒷다리를 향해 지저대며 달려든 것입니다. 물론 그의 공격이 하이에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는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에 하이에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카이저가 무서운 속도로 몸을 돌려 하이에나의 목덜미를 물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늘이의 용감한 행동이 스스로를 구하고 카이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카이저와 진돗개들 사이에는 단순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선 끈끈한 전우애와도 같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이에나 무리는 몇몇이 심각한 부상을 입자 더 이상의 희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후 기묘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저는 이제 명실상부한 두 진돗개 새끼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자 아빠의 육아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카이저는 며칠 만에 겨우 작은 가재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사냥감을 물고 와 아이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이 풍성한 식사를 함께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와 바다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그들은 아직 생고기의 질긴 가죽과 힘줄을 끊어낼 이빨도 소화시킬 능력도 없었습니다. 카이저는 아이들이 왜 먹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답답한 표정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새끼들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카이저는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먹던 고기, 덩어리를 억지로 새끼들의 입에 밀어 넣어 보기도 하고 화가 나서 앞발로 고기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노에 차 내려친 앞발에 가젤의 연한 갈비뼈 부위가 으스러지면서 살코기가 잘게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고기의 질감과 냄새가 달라진 것을 느낀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찢어진 살점 조각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바다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카이저는 거대한 앞발을 섬세하게 사용하여 딱딱한 뼈와 질긴 가죽을 제거하고 연한 살코기만 발라내어 아이들이 먹기 좋게 으깨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의 왕이 이유식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는 위대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가 동물들은 미각 중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거의 퇴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카이저에게는 고기의 맛이란 오직 피와 살의 원초적인 맛뿐이었을 겁니다. 그가 맛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가공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저 작은 것들이 먹을 수 있을까? 라는 부성의 하나만으로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카이저는 서툴지만 헌신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이들이 편히 잠잘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어주었고 거대한 혀로 흙먼지 투성이인 그들의 털을 정성껏 핥아주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 역시 더 이상 카이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카이저의 갈기 속에 파고들어 장난을 치거나 그의 거대한 등 위에서 세상을 구경했습니다. 늙고 외로웠던 사자와 머나먼 이국 땅에 버려졌던 두 마리의 강아지, 어울리지 않는 이 조합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아직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기묘한 가족은 과연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카이저와 하늘이 바다의 관계가 보호에서 가족으로 발전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자의 언어인 포효와 으르렁거림,
그리고 개의 언어인 짖음과 낑낑거림은 애초에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소리였습니다. 초기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카이저가 만족감을 표시하기 위해 낮게 그르렁거리면 하늘이와 바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몸을 사렸습니다. 반대로 하늘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계의 의미로 짖으면 카이저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소리 너머의 의미를 읽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저는 하늘이와 바다의 짖는 소리가 그 톤과 길이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짖는 소리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였고, 길게 낑낑거리는 소리는 배가 고프거나 아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하늘이의 짖는 소리는 카이저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사자의 거대한 덩치로는 알아채기 힘든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이나 멀리서 다가오는 위협의 낌새를 하늘이는 예민한 청각과 후각으로 먼저 감지하고 짖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어느새 하늘이의 짖음은 카이저에게 믿을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진돗개들 역시 카이저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저의 포효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의 포효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다른 포식자들에게 경고하는 소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였죠. 또한 카이저가 목 깊은 곳에서 내는 다양한 톤의 으르렁거림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낮은 소리는 안심해라는 뜻이었고, 짧고 강한 소리는 위험하니 움직이지 마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카이저의 작은 몸짓, 예를 들어 꼬리의 움직임이나 귀의 방향, 눈빛의 변화만으로도 그의 다음 행동과 감정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가족의 소통 방식은 주변 동물들에게는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림에 두 마리의 개가 꼬리를 치며 달려들고 개의 짖는 소리에 거대한 사자가 귀를 끄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은 세렝게티의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더 이상 사자만의 혹은 개만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으르렁과 멍멍이 뒤섞인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하나뿐인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개는 인간과의 오랜 교감의 역사 덕분에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의 표정과 제스처를 읽는 능력이 뛰어나도록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하품을 보고 따라하기도 하죠. 이는 개가 타 종의 사회적 신호를 학습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카이저라는 전혀 다른 종의 보호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뛰어난 사회적 학습 능력이 발휘되어 사자의 복잡한 감정과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카이저가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낮은 자세를 취하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늘이의 짖는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집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하늘이가 짖는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숲을 사이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채 잠든 카이저를 노려보는 검은 맘바뱀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 중 하나였죠. 만약 하늘이의 경고가 없었다면 카이저는 잠결에 기습을 당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카이저는 단숨에 뱀을 앞발로 내리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듯
그의 머리를 몇 번이고 핥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카이저의 그늘 아래서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엄히 잃은 유기견이 아니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을 제 집처럼 누비는 사자 아빠를 둔 용감한 개들이 되었습니다. 카이저의 보살핌 아래 사냥 기술의 기초를 어깨 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그의 등을 놀이터 삼아 뛰놀며 야생의 혹독함을 잊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초원의 다른 포식자들, 특히 카이저와 오랜 악연을 가진 하이에나 무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 기묘한 가족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카이저와 이제 막 소통을 시작한 그의 작은 아들들은 더욱 교활하고 집요해진 외부의 위협에 맞서 그들의 유대를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하늘이와 바다가 카이저의 곁에서 단순한 피보호자를 넘어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면서 그들의 작은 공동체는 나름의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검은 만바 뱀이나 가끔씩 마주치는 자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더 조직적이며 더 끈질긴 위협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첫 만남에서 카이저에게 혼쭐이 나고 물러났던 귀 찢어진 암컷이 이끄는 하이에나 무리였습니다. 그날의 패배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특히 우두머리 암컷은 늙은 사자 한 마리에게 무리가 격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하이에나는 매우 지능적인 동물로 한 번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전략을 수정할 줄 아는 영리한 포식자입니다. 그들은 카이저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지만 그의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과 두 마리의 작은 개들을 지켜야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면 대결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이저의 힘을 서서히 빼놓는 비열하고 집요한 소모전을 택했습니다. 하이에나들의 괴롭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저가 사냥을 하러 가면 몰래 접근해 하늘이와 바다를 위협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카이저가 급하게 돌아오면 그들은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잽싸게 흩어졌습니다. 카이저가 잠시 눈을 붙이려 하면 멀리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그의 휴식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카이저가 겨우 사냥한 먹잇감을 끈질기게 따라붙어 빼앗으려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도발에 카이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도, 식사도, 휴식도 제대로 취할 수 없었기에 그의 체력은 눈에 띄게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보름달이 초원을 은빛으로 물들일 때 하이에나 무리는 마침내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로 완벽하게 사방을 포위한 채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눈에는 이 기묘한 가족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카이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하늘이와 바다를 자신의 등 뒤 바위 틈에 숨게 하고 홀로 수십 마리에 달하는 하이에나 무리와 맞섰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하이에나들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우두머리, 암컷을 포함한 몇몇 강한 개체들이 카이저를 정면에서 상대하며 그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무리는 좌우로 빠르게 파고들어 카이저의 옆구리와 뒷다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카이저는 포효하며 앞발을 휘둘러 몇몇을 날려보냈지만
한 마리를 상대하면 다른 두세 마리가 달려드는 통에 속수무책으로 상처가 늘어났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늘이와 바다는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카이저를 정면에서 상대하던 우두머리 암컷 하이에나, 모든 공격이 저 암컷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우두머리를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늘이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때 개와 늑대의 공통 조상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 사냥 시 리더의 지휘 아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거대한 사냥감을 쓰러뜨리는 고도로 조직적인 협동 사냥 전략을 사용합니다. 진돗개인 하늘이의 혈관 속에도 이러한 고대의 사냥 본능이 잠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다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듯 짧게 짚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바위 틈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카이저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듯이 싸움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반대편 초원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하이에나들은 물론 카이저조차 당황했습니다. 저 작은 개가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고 생각한 하이에나 몇 마리가 비웃으며 그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그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을 그리며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하이에나 무리의 배후, 바로 우두머리 암컷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의도를 파악한 바다 역시 반대편에서 뛰쳐나와 소란을 피우며 하이에나들의 시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우두머리, 암컷은 자신의 바로 등 뒤까지 접근한 하늘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하늘이는 있는 힘껏 뛰어올라 우두머리, 하이에나의 가장 약한 부위 중 하나인 뒷다리, 아킬레스건을 힘껏 물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전니가 깊숙이 박히자 우두머리, 암컷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휘관이 공격당하자 하이에나 무리의 대열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카이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폭발시키며 우두머리 암컷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고 내동댕이쳤습니다. 리더를 잃고 전의를 상실한 하이에나 무리는 뿔뿔이 흩어져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카이저와 먼지를 뒤집어 쓴 하늘이와 바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개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 완벽한 협력을 통해 거대한 위협을 이겨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막 외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으니 바로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가족에게 인간의 등장은 과연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 될까요? 카이저와 두 진돗개가 하이에나 무리를 상대로 거둔 기적 같은 승리는 그들만의 비밀로 남지 않았습니다. 약 2km 떨어진 언덕 위 위장막으로 가려진 관측 초소에서 한 여성이 고성능 쌍안경으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블린 리드, 영국 출신의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세렝게티 사자들의 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수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된 연구 대상은 바로 한때 이 지역의 왕이었으나 이제는 외롭게 떠도는 늙은 수사자 카이저였습니다. 에블린은 카이저가 왕좌에서 쫓겨난 후 그의 행동 방향과 건강 상태를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늙은 수사자들이
프라이드에서 쫓겨난 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에 그녀는 카이저의 마지막 역시 그러할 것이라 예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카이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어야 할 그의 곁에 정체 모를 하얀 털 뭉치 2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거나 곧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을 통해 그 털 뭉치의 정체가 그것도 아프리카에서는 볼 수 없는 동양의 진돗개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에블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자가 개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그녀의 20년 연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개들은 카이저의 간식거리가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녀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기록하기 위해 밤낮으로 카메라와 쌍안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카이저가 진돗개 새끼들을 위해 사냥감을 으깨주는 모습, 자신의 몸으로 비바람을 막아주는 모습, 그리고 마치 아비처럼 털을 핥아주는 모습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그 관계의 정점을 목격했습니다. 사자와 개가 완벽하게 협력하여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 무리를 격퇴하는 장면, 그것은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차라리 한편의 신화와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이의 영리한 기습과 카이저의 결정적인 한방, 에블린은 경이로움에 전율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카이저의 몸에 난 깊은 상처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 상처들은 감염되기 쉬웠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늙은 사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이에나 무리는 복수심에 불타 더욱 집요하게 그들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에블린의 마음속에서 과학자로서의 냉정한 관찰 윤리와 한 생명을 구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야생 연구의 제1원칙이었습니다. 개입은 생태계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고 때로는 더 큰 비극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적 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저 가족이 인간의 무책임 진돗개들이 버려진 것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이제는 잔혹한 자연의 법칙 앞에서 세우러져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야생 동물 연구가들 사이에서 개입의 윤리적 딜레마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개입은 오만한 행위이며 자연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에블린은 지금 그 거대한 윤리적 질문의 한복판에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에블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팀과 함께 구조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마취총을 이용해 카이저를 잠시 잠재운 뒤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를 투여한다. 그 사이 하늘이와 바다는 안전한 케이지로 옮겨 보호한다. 그리고 카이저가 깨어나면 새 가족을 인간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기묘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구출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에블린의 팀은 조심스럽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2대의 지프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밤새 싸움의 여파로 지쳐 잠든 카이저와 진돗개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에블린은 직접 마취총을 들고 신중하게 조준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카이저의 두꺼운 엉덩이 근육이었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마취시킬 수 있는 부위였죠. 그녀는 카이저의 평온한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마취 다트가 공기를 갈랐고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따끔함에 놀라 잠에서 깬 카이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온몸에 힘이 빠지며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흐릿해져 가는 시야에 낯선 인간들과 거대한 철제 차량들이 자신과 아이들을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이저의 입장에서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자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포효조차 제대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낯선 인간들의 등장과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에블린의 팀은 자신들의 가족을 해치러 온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에블린의 선의로 가득 찬 구조 작전은 카이저와 그의 가족에게는 생애 최악의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오해는 어떤 비극을 낳게 될까요? 인간의 개입은 정말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올까요? 카이저의 거대한 몸이 힘없이 쓰러지자 에블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신속하게 움직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팀은 카이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갔고 다른 한 팀은 하늘이와 바다를 포획하기 위해 커다란 그물과 케이지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시작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의 저항이 상상 이상으로 거셌기 때문입니다. 두 진돗개는 쓰러진 카이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선 채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접근하는 인간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마치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와 맞설 때보다도 더 맹렬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은 이유도 모른 채 자신들의 아버지를 쓰러뜨린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포식자였습니다. 팀원들은 작은 개들이라고 얕보았다가 날카로운 이빨에 장갑이 찢기고 다리를 물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올가미와 그물을 사용해 강제로 두 마리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거의 의식을 잃어가던 카이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아이들의 공포에 찬 비명과 절박한 짖음이었습니다. 약 기운에 잠식되어가는 정신 속에서도 아비의 본능은 그의 육체를 지배했습니다. 내 새끼들을 건드리지 마라. 카이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의지를 쥐었자 땅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를 터뜨리며 상반신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거인이 분노하는 듯 처절했습니다. 그의 예기치 못한 저항에 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블린은 당황했습니다. 마취약의 용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카이저의 정신력은 약물의 효과를 거스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카이저가 쇼크로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팀원 중 누군가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마취 다트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카이저의 포효와 인간들이 내는 소란, 그리고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초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란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카이저와 가장 지독한 악연으로 묶인 존재였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프라이드를 거느리고 있던 수사자 말리크. 그는 카이저의 포효에 섞인 고통과 약함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말리크는 카이저를 쫓아낸 이후로도
자신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를 항상 경계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카이저의 영역에서 이상한 소문들께와 함께 다닌다느니 들려오면서 그의 신경은 더욱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이저가 큰 공영에 처했다는 명백한 신호가 전달된 것입니다. 말리크에게 이것은 늙은 라이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부하 수사자 몇몇을 이끌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 종의 의사소통은 다른 종에게 예기치 않은 정보를 제공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들가의 무리가 사냥에 성공했을 때 내는 특유의 소리는 하이에나들에게 공짜 식사가 생겼다는 신호가 되고, 원숭이들의 경고음은 초식동물들에게 포식자의 등장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카이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지른 필사적인 포효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적을 자신의 심장부로 불러들이는 초대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에블린의 팀은 말리크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눈앞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추가 마취 다트가 마침내 카이저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팀원들은 서둘러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하늘이와 바다를 간신히 케이지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블린은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이저의 치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평선 너머에서 위풍당당한 갈기를 휘날리며 다가오는 거대한 수사자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말리크와 그의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잠들어 있는 카이저와 케이지에 갇힌 진돗개, 그리고 당황한 인간들을 향해 불타는 듯한 저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의 선의로 시작된 구출 작전은 이제 늙은 왕과 그의 숙적이 벌이는 최후의 전쟁터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취총은 사나운 사자 무리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카이저를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서 최악의 위험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늘이와 바다는 미친 듯이 지저댔지만 굳게 닫힌 철창은 그들의 절규를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카이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말리크의 등장은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켰습니다. 그의 육중한 몸과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에블린의 팀원들은 공포에 질려 지프 차량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말리크는 인간들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타는 듯한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곳,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그의 오랜 숙적 카이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승리감에 찬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말리크는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신중한 포식자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주변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며 인간들의 움직임과 쓰러진 카이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앞둔 왕처럼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카이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프 뒤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에블린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개입이, 자신의 오만한 판단이 카이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팀원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엔진을 최대로 돌려 놈들을 위협해야 해.
운전자는 떨리는 손으로 경적을 세게 누르고 엔진을 굉금과 함께 공회전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말리크와 그의 부하들은 잠시 주춤하며 경계태세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력한 소음 충격과 희미하게 퍼지는 배기가스 냄새가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던 카이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의식은 아직 혼미했지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말리크의 형상과 그의 냄새는 카이저의 생존 본능을 강제로 일깨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네 다리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약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다리가 후들거리고 세상이 빙빙 돌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의 왕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이저와 말리크, 두 왕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돌했습니다. 말리크는 카이저가 일어선 것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카이저는 자신의 숙적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말리크 너머 케이지에 갇혀 절박하게 짖고 있는 하늘이와 바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저 철창 안에 갇혀 있다. 저놈이 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그 사실이 카이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인간의 소음 공격 덕분에 잠시 시간을 번 에블린은 필사적으로 다음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카이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케이지를 지프에 연결해. 그리고 카이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를 두고 떠나야 해. 그것은 끔찍하고 잔인한 결정이었지만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저는 인간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케이지 쪽으로 몸을 옮겨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내 아이들을 데려가려거든 나를 먼저 쓰러뜨려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에블린은 물론 말리크조차 잠시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늙은 사자가 저 이상한 개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말리크의 표정에서 조롱기가 사라지고 대신 잔혹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는 카이저의 그 부성애가 자신의 왕좌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동물 세계에서의 라이벌 관계는 단순히 먹이나 영역 다툼을 리더머 던지랬다 때로는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말리크에게 카이저는 단순히 제거해야 할 경쟁자를 넘어 자신의 승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과거의 망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령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사자 왕의 존엄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찮은 개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모습은 말리크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에블린의 팀은 경적과 엔진 소음으로 시간을 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리크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카이저를 향해 직접 돌진했습니다. 카이저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말리크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두 사자의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초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이저는 충격에 뒤로 몇 걸음 밀려났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텨야 한다. 내가 버텨야 아이들이 산다. 에블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이 가족을 구하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카이저의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 자신이 언제까지나 아이들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날을 대비해 왔습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순히 사냥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자와 싸워 이기는 법이었습니다. 카이저가 말리크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티고 서 있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이와 바다를 처음 만났던 날, 서툴게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던 날, 그리고 하이에나 무리와의 첫 사투에서 승리했던 날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카이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늙고 병들어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아이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없어진 후 이 연약한 아이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혹독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그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말리크였습니다. 말리크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고 그 분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이저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쳐야 할 것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잔혹하고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도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을 살인병기로서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카이저의 훈련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교관이 되었습니다. 훈련은 주로 모의 전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이저는 자신이 직접 말리크나 다른 포식자 역할을 맡아 하늘이와 바다를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훈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카이저는 발톱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거대한 앞발로 아이들을 가차없이 내리치고 입으로 물어 공중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흙바닥을 구르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왜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걸까? 하지만 카이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맞서 싸우기를 강요했습니다. 더 빨리, 더 교활하게 놈의 눈을 속여라. 약점을 파고들어라. 그의 으르렁거림은 이제 더 이상 다정한 언어가 아닌 엄격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진돗개의 장점인 민첩성과 지구력, 그리고 작은 몸집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의 체력을 소진시켜라. 한 명은 앞에서 시선을 끌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허를 찔러라. 가장 치명적인 부위는 목과 다리의 힘줄, 그리고 눈이다. 카이저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터득한 모든 사냥 기술과 전투 경험을 이 작은 아들들에게 남김없이 전수했습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얼핏 보면 매우 잔인하게 보이지만 사실 야생의 포식자 어미들이 새끼를 가르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미 치타는 살아있는 가젤 새끼를 잡아와 자신의 새끼들이 직접 사냥하는 법을 연습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끼들은 수없이 실패하고 어미는 냉정하게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동정이나 연미는 새끼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카이저는 지금 종을 뛰어넘어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하이에나의 영역 근처를 지나가거나 다른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늘이와 바다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카이저의 등 뒤에 숨기 바빴던 아이들은 혹독한 훈련이 반복되면서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야생에 완벽하게 적응한 전사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몸집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들의 근육은 단단하게 다져졌고 움직임은 바람처럼 날렵해졌습니다. 다시 현재 카이저는 말리크의 거친 공격을 받아내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마지막 훈련 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늘이와 바다는 마침내 카이저가 가르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호흡으로 카이저를 협공하여 마침내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져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흙먼지 속에 쓰러진 카이저는 고통보다는 깊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는 아이들의 몸을 핥아주며 아주 오랜만에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졸업 증명서였습니다. 카이저는 휘청거리면서도 케이지를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그것은 훈련 때 사용하던 작전 개시를 알리는 그들만의 신호였습니다. 케이지 안의 하늘이와 바다는 그 신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대신 냉철하고 날카로운 사냥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고 숙적은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잔혹한 생존 기술은 이 굳게 닫힌 케이지 안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카이저가 보낸 작전 개시, 신호는 케이지 안의 하늘이와 바다에게는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증명해 보일 때가 왔지만 그들은 무력하게 철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케이지를 물어뜯고 몸으로 부딪히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긱 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튼튼하게 만들어진 케이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핏발이 섰고 입에서는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에블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팀원들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케이지를 열어 당장 저 개들을 풀어줘. 팀원들은 미쳤어요. 저 사자들 틈에 들어갔다간 우리까지 죽어요. 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모든 건 내 책임이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내야 해. 저 아이들이라도 아버지를 돕게 해줘야 해. 그녀는 결심한 듯 지프에서 내려 포복 자세로 케이지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리크와 카이저가 싸우는 틈을 노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카이저는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우면서 동시에 후퇴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말리크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조금씩 뒷걸음질치며 그를 케이지와 인간들로부터 멀리 유인하려 했습니다. 말리크는 카이저가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더욱 맹렬하게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저의 눈은 계속해서 케이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블린이 케이지를 향해 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마침내 에블린의 손이 케이지의 잠금 장치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덜덜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빗장을 풀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하늘이와 바다는 마치 압축되었다가 터져나온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리크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말리크의 부하 수사자 2마리를 향해 각각 흩어져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술이었습니다. 사자들은 저 작은 개들이 감히 자신들에게 덤벼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어설픈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저가 길러낸 최고의 사냥개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빨랐고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하늘이가 앞에서 맹렬하게 지저대며 사자의 시선을 끄는 동안 바다는 번개처럼 뒤로 돌아가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를 돌아보면 하늘이가 다시 반대편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깊은 상처를 입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대를 교란시키고 짜증나게 만들고 체력을 빼앗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무리 사냥 팩 헌팅 전술은 객과 동물의 전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부 설치류나 심지어 특정 종의 거미에게서도 발견되는 매우 효율적인 사냥 방식입니다. 개체는 약하지만 협동을 통해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제압하는 이 전략의 핵심은 완벽한 팀워크와 역할 분담에 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이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사자들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방식의 공격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물고 늘어지는 이 작고 성가신 존재들을 떨쳐내려 허둥댔지만 하늘이와 바다는 교묘하게 공격을 피하며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결국 말리크의 부하들은 주군을 돕기는커녕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이 작은 악마들을 상대하는 데 급급해졌습니다. 말리크는 순식간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다시 카이저와 말리크의 1대1 대결이 되었습니다. 부하들의 소란에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카이저는 귀중한 휴식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2 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카이저의 지친 눈에 다시금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리크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말리크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던데 저 하찮은 개 2마리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카이저를 가지고 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분노를 실어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카이저 역시 땅을 박차고 마주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략도 후퇴도 없었습니다. 오직 2 왕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충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부하 사자들을 성공적으로 묶어두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 역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결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짖으며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그왕, 쿠왕, 2 거대한 육체가 부딪히는 굉금이 초원을 뒤흔들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과연 이 숙명적인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잔혹한 전쟁의 끝에서 기적의 가족은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카이저와 말리크의 마지막 충돌은 마치 2 개의 행성이 부딪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에너지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흙먼지 구름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에블린과 그녀의 팀, 그리고 부하 사자들과 사투를 벌이던 하늘이와 바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먼지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서서히 먼지가 걷히고 두 사자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지만 상황은 명백히 말리크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말리크는 카이저의 목덜미를 깊숙이 물고 있었고 카이저는 그의 육중한 몸 아래에 깔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이저의 숨소리는 가늘게 끊어지고 있었고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인가? 늙은 왕의 시대는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것인가? 말리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카이저의 숨통을 끊기 위해 목을 문 이빨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어가던 카이저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자신의 뒷발톱을 날카롭게 세워 말리크의 복부, 가장 부드럽고 치명적인 급소를 깊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크억! 말리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카이저의 목을 놓고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그의 복부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카이저가 준비한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로는 힘에서 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치명적인 공격을 허용하는 척하며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 가장 확실한 일격을 날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기 위한 동귀어진의 각오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들을 위협할 가장 큰 위협은 반드시 내 손으로 제거하고 가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집념이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말리크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카이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쓰러지고 도망치자 하늘이와 바다를 상대하던 부하 사자들 역시 전의를 상실하고 그 뒤를 따라 꽁무니를 뺐습니다. 길고 길었던 왕들의 전쟁은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초원에는 정적만이 흘렀고 그 중심에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미동조차 하지 않는 카이저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의 곁에 엎드려 얼굴을 핥고 몸을 비비며 애타게 지저댔습니다. 일어나. 아빠! 제발 일어나. 하지만 카이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에블린은 망견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녀의 개입이 이 모든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카이저는 최소한 자신의 방식대로 존엄하게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무력감과 죄책감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지프에 비상용 의료 키트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지혈제, 수액, 강심제,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었지만 이대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에블린은 자신과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의료 키트를 가져와. 수액을 준비하고 가장 큰 혈관을 찾아야 해.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학자나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꺼져가는 하나의 위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구조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해친 것도 인간들이고 지금 다가오는 것도 인간들이니 또다시 아버지를 해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이저의 주위를 맴돌며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필사적으로 에블린의 팀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제발 비켜줘! 너희 아빠를 살리려는 거야. 에블린은 애원했지만 그녀의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카이저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이 기묘한 가족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 재미있게도 해답은 과학이 아닌 교감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물을 연구해온 에블린은 동물이 인간의 적에 없음을 판단하는 데 있어 눈맞춤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버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에블린은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천천히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와 바다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대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카이저를 향해 슬픔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마치 노래를 불러주듯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를 도와주러 왔어. 하늘이와 바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인간에게서는 위협적인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같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슬픔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맹렬하게 짖던 그들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과연 하늘이와 바다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에블린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카이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에블린의 진심 어린 교감 시도는 얼어붙었던 하늘이와 바다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빨랐던 하늘이는 에블린의 눈빛과 행동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맹렬하게 짖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낮은 경계의 으르렁거림으로 바꾸며 에블린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에블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이의 눈을 조심스럽게 마주치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자신에게 무기가 없으며 항복의 의미를 전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간의 손, 그 손은 자신들을 낯선 땅에 버려지게 했고 아버지를 쓰러뜨렸으며 자신들을 철창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늘이의 기억 저편에서 아련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주던 박대사의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에블린이 내민 손의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등을 혀로 한번 핥았습니다. 그것은 허락의 신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다 역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블린은 감격에 차 눈물을 흘리면서도 즉시 팀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신속하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움직이며 카이저의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혈이었습니다. 말리크의 발톱에 찢긴 복부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들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지혈제를 쏟아부은 뒤 압박 붕대로 단단히 감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팀원은 카이저의 앞다리에서 가장 굵은 혈관을 찾아내 수액 주사를 놓았습니다. 차가운 수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꺼져가던 카이저의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치료 과정 내내 카이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팀원들이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카이저의 얼굴을 핥아주며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사자와 2마리의 진돗개,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의 목표, 즉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응급 처치가 끝나자 에블린은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곳 야생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카이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를 자신의 연구 캠프에 있는 임시 진료소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수사자를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프에 부착된 윈치를 이용해 카이저를 특수 제작된 튼튼한 캔버스 천 위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캔버스 천을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 트럭의 짐칸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하늘이와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트럭에 실리자 불안한 듯 짖으며 트럭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에블린은 더 이상 그들을 케이지에 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럭의 짐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의식을 잃은 카이저의 몸 옆에 자리를 잡고 그의 몸에 자신들의 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럭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야생 동물 연구 캠프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동물의 지능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동물이 단순히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며 심지어 특정 개체와 깊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인간에 대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현재의 상황 아버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이해하며 에블린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의 높은 지능과 감성적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에블린의 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카이저의 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상처를 다시 봉합하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했으며 밤새도록 수액을 맞추며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이도 거부한 채 오직 카이저가 다시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피말리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카이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자신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 하늘이와 바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에블린의 모습이었습니다. 카이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살아있었고 자신의 아이들과 그리고 저 이상한 인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카이저는 아직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아주 약하게 목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늘이와 바다는 기쁨에 겨워 그의 얼굴을 마구 핥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왕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종족과 언어, 그리고 본능의 벽을 뛰어넘은 모두의 사랑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큰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가족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할까요? 그들의 미래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카이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에블린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치료와 무엇보다 하늘이와 바다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두 진돗개는 카이저가 식사를 할 때면
먼저 그의 상처를 혀로 핥아 소독해 주었고 그가 잠이 들면 그의 몸에 기대어 천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카이저에게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카이저는 비틀거리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캠프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카이저, 하늘이, 바다, 그리고 에블린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카이저는 더 이상 에블린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아이들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블린이 다가가 그의 상처를 돌볼 때면 그는 얌전히 자신의 몸을 맡겼고 때로는 고맙다는 듯 그녀의 손을 거대한 혀로 핥아주기도 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에블린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들과 아버지를 지켜주는 또 다른 보호자로 인정한 듯 보였습니다. 이 기묘한 동거는 캠프의 모든 연구원들에게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면 사자와 2마리의 개가 나란히 앉아 에블린이 주는 약을 받아 먹고 오후에는 함께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는 모습은 그들이 평생을 연구해온 동물 행동학의 모든 이론을 뒤엎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의 뛰어난 적응력과 사회성은 연구원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만큼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무리에 대한 경계심 또한 매우 높은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이와 바다가 사자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인간과도 유대를 형성한 것은 그들의 본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작용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공유된 깊은 사랑과 신뢰였을 것입니다. 카이저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자 에블린과 연구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이 가족의 미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말리크가 죽거나 쫓겨났다고 해도 다른 수사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위험한 분쟁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카이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개들과 함께 다닌다는 사실은 다른 포식자들에게 그를 더욱 쉬운 목표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그들을 다른 국립공원의 안전한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밀렵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지만 이미 다른 사자들의 영역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 카이저와 아이들이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영역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 연구 캠프의 보호 아래 두거나 혹은 더 나아가 동물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지만 평생을 야생에서 살아온 왕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삶일 터였습니다. 에블린은 어떤 결정도 섣불리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인간의 선의가 또다시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의외의 곳에서 내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블린은 모닥불 옆에서 카이저의 곁에 앉아 그의 갈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고민을 털어놓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카이저! 널 어디로 보내야 할까? 너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 순간 카이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캠프의 출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그곳에 서서 멀리 펼쳐진 세렝게티의 초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하늘이와 바다가 다가와 그의 양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들의 시선 역시 아버지를 따라 광활한 야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에블린은 모든 해답을 얻었습니다.
사자는 사자가 살아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평범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의 아들이었고 그들의 고향은 대한민국의 진도가 아닌 바로 이 아프리카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어떤 안전한 울타리도 그들에게 자유로운 초원보다 더 좋은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에블린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에블린의 팀은 카이저와 하늘이 바다를 지프에 태우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다른 포식자들의 위협이 적고 먹잇감이 풍부하며 넓은 강을 끼고 있어 방어에도 유리한 에블린이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찾아낸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이 특별한 가족의 새로운 왕국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프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카이저는 잠시 망설이는 듯 에블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비장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에블린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가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 위대한 왕. 나의 친구 카이저. 카이저는 마지막으로 에블린의 손을 한번 핥아준 뒤 당당하게 지프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땅의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카이저는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향해 세상을 뒤흔드는 우렁찬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울음이 아닌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리는 포효였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도 그의 옆에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짖으며 그 위대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렝게티의 바람을 타고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종과 본능을 뛰어넘은 한 늙은 사자의 위대한 부성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좌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카이저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2마리의 작은 생명을 만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포식자의 본능을 거슬러 아버지가 되기를 선택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 역시 연약한 먹잇감의 운명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 용맹한 전사로 성장하여 결국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아버지와 가족을 지켜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누어야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카이저와 하늘이 바다의 모습은 혈연이나 종족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자 하는 사랑과 책임감이야말로 가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블린의 고뇌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의 개입이 예기치 못한 비극을 낳을 수도 있으며 진정한 존중은 그들의 선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렝게티의 새로운 터전에서 카이저와 그의 아들들은 행복하게 살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늙은 왕의 마지막 포효가 울려 퍼졌던 그 언덕 위에서 사자와 2마리 진돗개가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모습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초상으로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